혹시 최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지? 뉴스를 켜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난립니다.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몇 천만 원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부동산도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월급 통장은 왜 이 모양일까요? 작년보다 월급이 조금 올랐지만 장 보러 가면 모든 게 더 비쌉니다. 짜장면 12,000원, 아메리카노 6,000원, 택시 기본료 5,000원. 분명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주머니는 왜 더 얇아진 걸까요? 2026년 1월 5일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2,300선이었던 지수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증권가는 유동성 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흥분합니다. 삼성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통장 잔고가 2배로 불어났습니다. 강남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식도 없고 집도 없이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코스피가 4,400을 찍든 5,000을 찍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물가만 올라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의 정체가 바로 칸티용 효과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면 그 돈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중에 받는 사람들은 이미 오른 물가만 감당하다 더 가난해집니다. 코스피 4,400선 돌파는 누군가에게는 축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멀어진 부자들과의 격차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생존의 경제학에서는 왜 돈이 풀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가난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2026년 지금 이 유동성 폭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데 왜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지 답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생존의 경제학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하는 동안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가난해졌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 즉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양이 늘어났는데 물건의 양은 그대로라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동네 시장에 사과가 100개째 있습니다.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총 100만 원 있으면 사과 한 개에 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풀어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100개입니다. 그러면 사과 값은 2만 원이 됩니다. 코스피가 2,300에서 4,400으로 올랐다는 것은 시장에 막대한 돈이 유입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돈은 처음에는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 주가를 올립니다. 하지만 곧 실물 경제로 퍼져나가며 짜장면 값, 커피 값, 택시비를 모두 올립니다. 결국 나라 경제 체급이 커지면 모든 물가가 함께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내 월급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물가만 오르고 수입은 제자리니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실질 구매력 하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온이 발견한 냉혹한 경제 원리에 있습니다. 칸티용 효과, 쉽게 말하면 돈이 풀릴 때 그 돈을 먼저 받는 사람과 나중에 받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빈부격차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자 왕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 금화 1,000개를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은 공평하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화를 한 번에 모두 나눠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받고 누군가는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제일 먼저 왕궁 귀족들에게 금화 500개를 나눠줬습니다. 이때 마을 시장에는 빵 100개와 집 10채가 있었습니다. 빵 한 개 가격은 금화 1개, 집 한 채 가격은 금화 10개였습니다. 귀족들은 금화를 받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빵 50개를 사고 집 5채를 샀습니다. 금화 500개로 빵 50개와 집 5채를 손에 넣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왕은 마을 농부들에게 나머지 금화 500개를 나눠줬습니다. 농부들도 기뻐하며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빵도 집도 이미 다 팔리고 없습니다. 귀족들이 싹 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귀족들이 자기가 산 빵과
집을 시장에 다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안도하며 물었습니다. 빵 한 개에 얼마입니까? 귀족이 대답했습니다. 금화 2개입니다. 농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에는 금화 1개였는데요. 귀족이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 금화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빵값이 오른 겁니다. 집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화 10개였던 집이 이제는 금화 20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농부들은 금화 500개로 빵 25개와 집 2채밖에 사지 못했습니다. 귀족은 똑같은 금화 500개로 빵 50개와 집 5채를 샀는데 농부는 절반밖에 사지 못한 것입니다. 똑같은 금화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받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귀족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금화를 받아 자산을 샀고 농부는 물가가 오른 뒤에 금화를 받아 비싼 값에 사야 했습니다. 이것이 칸티용 효과입니다. 같은 돈이 풀렸지만 받는 순서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그 돈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금융시스템 최상단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가장 먼저 싼 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이 돈은 곧바로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대출로 흘러갑니다.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동화 속 귀족처럼 아직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산을 선점합니다. 2025년 초 코스피가 2300선일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이미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주식을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지금 코스피가 4,400선을 넘어서는 순간 이들은 투자원금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챙겼습니다. 동화 속 귀족이 빵과 집을 먼저 산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월급쟁이와 자영업자들은 유동성이 시중에 완전히 퍼지고 난 뒤, 즉 물가가 이미 다 오르고 난 뒤에야 임금 인상이나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직장인 김대리를 봅시다. 2025년 1월 월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일해서 2026년 1월 월급이 3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만 원, 약 3% 인상입니다. 김대리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나가보니 짜장면이 8,000원에서 12,000원이 되었습니다. 50%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월급으로 짜장면 375그릇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58그릇밖에 못 먹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월급이 올랐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동화 속 농부가 금화를 받았지만 빵값이 2배가 되어 절반밖에 못 산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던 박 부장은 어떻습니까? 주식이 2배가 되어 2억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1억을 벌었습니다. 김대리는 1년 동안 매일 야근하며 10만 원 인상받았고 박 부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1억을 벌었습니다. 이것이 칸티용 효과의 본질입니다. 돈이 흐르는 순서가 부의 분배를 결정합니다. 결국 유동성 확대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부의 이동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 때마다 자산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 혜택은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명목 임금이 조금 오르는 대신 실질 구매력을 잃습니다. 2026년 지금 코스피 4,400선 돌파라는 숫자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제지만 자산 없이 월급만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벌어진 격차를 확인시켜주는 잔인한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돈이 풀리는 시대에 현금과 월급만 믿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가난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져야 할까요? 코스피는 이미 4,400선을 돌파했습니다. 1년 만에 지수가 2배가 되는 역사적인 상승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면 고점이 아닐까? 하지만 유동성 장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 시중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며 달러를 계속 공급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명목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합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돈이 움직이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도 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주식 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가장 높고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수억,
수십억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코스피가 2300에서 4400으로 오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주식만 계속 오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 고점 논란이 생기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은 다음 목적지를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동네에 갑자기 복권 당첨자가 100명 생겼습니다. 이들은 당첨금으로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요? 편의점에서 과자를 삽니까? 아닙니다. 증권사로 달려가서 주식을 삽니다. 빠르고 쉽게 돈을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네 주식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고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릅니다. 몇 달 지나자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은 너무 많이 올랐어. 차익 실현하고 다른 데 투자하자.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입니다. 집은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실제로 살 수도 있고 가격도 천천히 오르지만 확실합니다. 복권 당첨자들이 동네 아파트를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동성이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주식이 먼저, 부동산이 나중입니다. 부동산은 주식보다 움직임이 느립니다. 거래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부동산은 주식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항상 이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주식이 먼저 폭등하고 그 다음 부동산이 따라갑니다. 2020년 코로나 직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코스피가 먼저 1500에서 3000으로 2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1년 뒤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30%, 40%씩 뛰었습니다. 2026년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유동성도 선택적으로 흐릅니다. 칸티용 효과는 자산 종류뿐 아니라 부동산 내부의 지역별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다시 동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마을에 빵집이 2개 있습니다. 왕궁 앞 빵집과 마을 외곽 빵집입니다. 귀족들이 그 말을 받았을 때 어느 빵집으로 갈까요? 당연히 왕궁 앞 빵집입니다. 가깝고 품질도 좋고 다른 귀족들도 다 거기서 삽니다. 왕궁 앞 빵집은 손님이 몰려서 빵값이 금화 1개에서 금화 3개로 뛰었습니다. 반면 마을 외곽 빵집은 어떻습니까? 손님이 없습니다. 빵값은 여전히 금화 1개입니다. 아니, 오히려 빵이 안 팔려서 금화형 점호개로 할인 판매합니다. 같은 빵집인데 왕궁 앞은 3배가 되고 외곽은 오히려 반값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양극화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가장 안전하고 가치가 확실한 곳으로 먼저 몰립니다. 그곳이 바로 서울 강남 3구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여의도, 한남동 같은 핵심 입지에만 유동성이 집중됩니다. 이미 주식으로 수억을 번 사람들은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삽니다. 자산가들은 지방이나 외곽이 아니라 서울 핵심 지역에만 돈을 쏟아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남 아파트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무엇보다 다른 부자들도 다 강남에 삽니다. 반면 지방과 강북 그리고 수도권 외곽은 어떤 상황입니까? 유동성이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무분별하게 진행된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로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지만 수요는 없습니다. 동화 속 외곽 빵집처럼 손님이 없어서 할인 판매를 해도 안 팔립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됩니다. 강남 핵심 지역은 유동성 덕분에 폭등하지만 지방과 외곽은 공급 과잉과 PF 부실로 침몰합니다. 2020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10억에서 20억으로 2배가 되었지만 지방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26년 지금도 이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유동성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핵심 입지에만 집중됩니다. 칸티용 효과는 부동산 내부에서도 작동합니다. 돈을 먼저 받는 강남과 돈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부동산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흐르는 곳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나 외곽의 부동산은 함정입니다. PF 부실로 떠받치고 있는 집값은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그때 물린 사람들은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동성 장세는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을 정확히 읽고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칸티용 효과를 이해했고 돈이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이동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유동성 폭발 장세에서 우리는 어떤 자산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물가가 올라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자산, 더 나아가 물가 상승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가격 결정권, 공급 제한, 그리고 역사적 검증입니다. 첫 번째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의 주식입니다. 가격 결정권이란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상승해도 제품 가격을 올려 마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워런 버핏이 말한 경제적 해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쟁사가 쉽게 침범할 수 없는 독점적 영역을 확보한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첨단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경쟁사가 같은 수준의 제품을 만들려면 수조 원의 투자와 수년의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입 장벽입니다. 진입 장벽이 높으면 가격 결정권이 생깁니다.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오르고 전기료가 상승하고 엔지니어 인건비가 올라도 반도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은 불평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합니다. 다른 곳에서 같은 품질의 제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5년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비용이 올랐지만 판매 가격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투자해야 할 기업입니다. 필수 소비자의 기업도 같은 논리입니다. 전력, 통신, 상하수도, 의약품처럼 사람들이 경기와 무관하게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한국전력, SK텔레콤, 유한양행 같은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면 요금과 가격을 조정합니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시하지만 전기 없이 살 수 없고 통신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이 풀려 물가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방어적이면서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주식도 명확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대체재가 많은 산업입니다. 외식업, 의류 소매업, 저가 가전제품 같은 분야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리고 싶지만 올릴 수 없습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동결하면 고객이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진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악화됩니다. 코스피가 4,400까지 올라가는 동안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서도 선택받지 못하는 자산은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입니다. 서울 강남 3구, 여의도, 마포 같은 핵심 입지입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물리적 공급 제약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로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의도는 한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유동성이 몰리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사례를 보면은 코스피가 1,500에서 3,000으로 2배 상승한 뒤 주식 차익을 실현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0년 초 10억 원에서 2021년 말 15억 원으로 5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외곽 신도시는 5억 원에서 5억 5천만 원으로 10%만 올랐습니다. 유동성은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만 흘러갑니다. 2026년에도 이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만약 서울 강남 아파트를 살 자금이 없다면 리츠나 부동산 ET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핵심 상권의 빌딩이나 오피스에 간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드엠 리츠, 이리츠 코크랩 같은 상품들은 강남과 여의도의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에 투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는 금과 같은 원자재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해온 자산입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무한정 발행할 수 있지만 금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금 매장량은 약 5만 톤으로 추정되며 매년 새로 채굴되는 양은 3천 톤 수준입니다. 공급 증가율이 극히 낮습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을 때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24배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시행하자 금값은 온스당 800달러에서 2020년 2000달러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26년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국면에서 금은 안전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금 ETF나 금 통장을 활용하면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 자산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두는 것은
것은 매달 구매력을 잃는 행위입니다. 예금금리가 3%인데 물가 상승률이 10%라면 실질적으로 매년 7%씩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반면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의 주식, 강남 핵심 입지의 부동산, 금 같은 원자재는 물가 상승을 따라가거나 오히려 앞서갑니다. 돈이 풀리는 시대에 저축은 미덕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월급의 일부라도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2026년 1월 코스피는 4,400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이고 돈은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칸티용 효과는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받는 자와 나중에 받는 자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가난해질 것인가? 아니면 자산을 보유하며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의 경제학은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생존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날카로운 통찰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